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위안과 전준위안을 절충한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중앙위 컷오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는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인사대원 측은 능력과 전문성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던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최근 지지율 하락 등 취임 2달 만에 난관을 맞은 윤석열 정부와 침묵을 깨고 윤핵관 저격에 나선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룰을 최종 결정지으면서 당내 갈등을 봉합한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3고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건데요. 당정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과 밀접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과 관련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마주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당정은 원팀을 이뤄 대응해 나갈 최우선 과제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꼽았습니다.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에서 발표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저소득층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급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다음 달 중에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 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계기시마다 당의 물가 민생 안정 특위와도 민생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 우선순위에 올렸습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과 같은 미래산업 육성 지원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고위 당정 협의를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 채널도 상시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후 2달을 허비하고 이제야 민생 안정 대책을 가속화한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가 한가하게만 느껴진다며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전당대회 규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대표 예비경선에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하는 전준위 안과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100%로 치르는 비대위 안을 절충하면서 갈등을 일단락지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됐습니다. 당대표 본선거에서 기존 대의원 비율을 45%에서 15%를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면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가 반영됩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은 기존 중앙위원 100%를 70%로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 100%가 적용됩니다. 앞서 전준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 경선 모두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을 주장했지만 비대위는 중앙위원 100%로 수정했고 이에 반발해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당무위에서 전준위와 비대위의 의견을 반반씩 반영해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비대위가 최고위원 선거에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투표 제도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설계를 고민하여 보도록 권유하고 지금 이번부터 당장 도입하지는 않는다 쪽으로 비대위가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은 당무위에서 비대위 결정대로 출마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당이 계륵 취급했다고 비판하며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해온 민생 문제 중간 점검을 하고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7대 긴급 민생 입법을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 안정에 초석을 놓고 국회 제1당으로서 앞장서서 민생을 책임지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류세 지원 범위를 기존 30%에서 7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유류세 지원법을 비롯해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보라며 현 정부의 인선 원칙은 전문성이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송홍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부실 인사로 규정하자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를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형수 원내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약속했는데 초기 내각 구성원 22명 중 16명이 인사 배제 대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께 직접 약속한 5대, 7대 인사 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은 능력과 전문성이라며 현재까지 인사 기준에 미달한 후보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인사들의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능력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부실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지난번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면면을 보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하자, 도덕성의 하자를 떠나서 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실 인사 지명과 강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송홍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는데 대통령실이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알고도 후보로 지명했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이은 인사 대참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또다시 성비 논란이 있는 후보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얼토당토 않는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능력과 전문성이라는 인사 원칙을 내세웠어도 성비위 등의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성비위도 눈 감고 음주운전도 문제될 것 없으며 표절과 갑질도 문제 삼지 않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빈틈없는 발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논란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도 소환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오징어 게임, 웹툰 등 K 콘텐츠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김승수, 민주당 이상원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또 인터넷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콘텐츠 사업자와 크리에이터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 콘텐츠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33조 원. 같은 기간 국내 반도체 산업 매출이 약 130조 원, 석유화학 매출이 100조 원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은 그야말로 효자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인터넷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 한국 콘텐츠와 플랫폼의 해외 진출 시 거액의 망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컨텐츠만 진출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컨텐츠가 진출할 때는 항상 플랫폼이 같이 진출을 하죠. 국내에서의 이 높은 망 사용료는 K 콘텐츠가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인터넷 이용료 지불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국내 콘텐츠 사업자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속도로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톨게이트 비용을 받는다고 쳐더라도 그 안에서 트래픽이 더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트럭이나 아니면 뭐 다른 화물차한테 뭐 트래픽을 더 냈으니까 그 관련해서 종량제를 돈을 더 내라라고 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또 망 사용료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은 납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합리적인 망 사용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가, 거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막대한 거래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가 얼마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성중, 이원욱,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망 이용 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계류 중인데, 통신업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망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콘텐츠 업계에선 국가기관통신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망 이용료 부과로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우리 콘텐츠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사건 TF 활동을 종료하며 이번 사건을 정부가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조직적으로 월북몰이를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 TF는 당시 정부가 사망한 공무원이 생존해 있었을 때 그 사실을 유족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만약 알렸다면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직무유기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월북 판단 번복에 대통령실 관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방부를 찾아 번복 지시 정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등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기후위기 전략을 거스르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이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시대 어려운 민생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위기 민생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지만 법인세, 종부세는 인하하고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할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민생 정치의 얼굴을 바꾸겠다며 가난한 서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의장 집무실에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접견했습니다. 김 의장은 최근 위중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한덕수 총리가 통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 만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 경제 난관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2030 부상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한 한 총리의 노고도 평가하고 엑스포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이제 의장단 선출에 합의를 하면서 원구성 협상에 이제 물꼬가 트이기
이는 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아직까지 그 접점이 잘 보이지 않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원의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데요. 네. 하지만 입장차가 커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해야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사개특위 구성과 원구성은 별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도 쟁점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입법부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상개혁부터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개특위와 법사위만 현재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꼭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도 여야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그 7개라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어느 상임위를 차지하냐인데 먼저 국민의힘 요구부터 살펴보면요. 이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상임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게 운영위와 기재위, 국방위, 과방위 등을 꼽히는데요. 실제로 여당 상임위를 명문화한 규정은 없지만 이 관례적으로 앞서 말한 상임위는 여당이 위원직을 맡아왔습니다. 2017년 20대 국회 때 이 민주당이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후반기 원구성 때는 운영위와 기재위, 국방위 등 이 민주당이 이른바 여당 상임위를 가져왔었고요. 이 민주당이 여당이던 21대 전반기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 된 민주당은 관례보다는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느 상임위를 짚어서 넘기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야가 앞서 말한 법사위와 이 사개특위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네. 그 상임위 배분은 속도감 있게 논의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관례냐 협상이냐 여야가 현재 이 사안을 놓고 이제 쟁점을 벌이고 있는데 상임위 가운데서도 또 쟁점이 되는 게 있다고요. 네, 주요 상임위별로 여야가 모두 속내가 다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살펴보면요.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지켜야 할 상임위로 꼽히고 야당에선 정권 초반 견제를 위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쟁점 상임위로 꼽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한 민주당 입장에선 포기하기 어려운 상임위인 겁니다. 만약에 사개특위 구성이 완료되고 한국형 FBI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때는 행안위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정 이행을 위해서라도 행안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보고 있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서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라도 과방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이 연일 이슈화되면서 국방위 역시 여야 모두 사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제 그 방송 장악 이야기가 나오고 더불어서 과방위도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탐이 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그 상임위는 뭐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서로 얼마나 이제 양보하는 그 선이 보이느냐, 그 성의를 보이느냐인 것 같은데 원구성 협상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 고물가 고금리 같이 민생 현안이 쌓인 시점에서 한 달 동안 국회가 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협상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여야 모두 민생 현안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압박감마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긴 하는데요. 네. 오늘도 조금 전 4시 반부터 40분가량 양 수석이 회동해서 이 여러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출근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는 등 이 본격적인 중재 작업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번 원구성 협상이 어찌 보면 국회 운영을 위한 김 의장의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파색이 옅고 또 중도 성향의 합리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 김 의장의 중재력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태윤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비선보자 논란입니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의 부인 신 씨는 나토 순방 사전답사단 일정에 참여했고 순방 기간엔 대통령 부부 일정을 보좌한 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함께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인사가 대통령의 공식 해외 일정을 함께하면서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놓고 비선보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란 법은 없다며 필요하면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적 임무 수행할 때 꼭 공무원만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적으로 따라가고 그냥 단순히 놀러 가고 그런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공적 임무 수행하는데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했다 그런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그죠? BTS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잖아요. 여당의 이 같은 반응에 야당은 황당한 감싸기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선 온갖 극비가 다뤄진다며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지인이라고 해서 등록해서 데리고 갔다면 이 부속실을 차라리 만드시는 게 낫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사모님 부인께서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가서 대동하고 공무를 받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선보자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 씨, 현지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며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기타 수행원으로 참여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에 이은 민간인의 해외 순방 동행, 계속되는 비선보자 논란에 대해서 국민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답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고사성어가 바로 토사구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토끼 사냥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진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뜻인데요. 비대위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통보를 받은 데 이어서 오늘 당무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당대표 도전이 끝내 좌절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를 영입했던 민주당에 지금은 계륵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저를 쓰고 버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저에게 만들자고 약속했던 성폭력 없는 세상까지도 토사구팽하려 한다면서 이것은 제가 막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박 전 위원장의 마이웨이 선언에 민주당 내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이준석 대표나 김동연 지사급으로 생각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본인만 옳다면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이렇게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김동연 지사님 정도의 급으로 생각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원칙에 맞지 않는 특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청년 정치에 맞지 않다라고. 반면 박 전 위원장을 적극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박지원을 토사구팽하시렵니까? 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도부의 결정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자격 조건 성립에 대해서 불가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한 사전에 박 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며 지도부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바로 토사구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을 이미지 소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해놓고 필요가 없어지면 매몰차게 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토사구팽 외친 박지원 전 위원장. 당대표 출마까지 가로막힌 지금 그녀는 과연 어떤 행보를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제 취임 2개월을 맞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주 연속 데드 크로스에 이어서 긍정, 부정 평가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더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임기 초반이고 외교적인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저조하게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런데. 더 나빠질. 문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일단 범상치 않고요. 외교적인 어떤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지금 겹쳐 보입니다. 그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와 외교가 같이 겹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위기로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사를 비롯한 국정 혼선, 네.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당내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겹쳐서 막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올라갈 요인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제 CG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한 2주 정도만 해도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47.6대 47.9. 근데 지금 2주 후에 긍정 부정이 10%포인트 이상 이제는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계속 서로 복합적으로 하면서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부인 변수가 자꾸 더 생기는데 저 부인 변수를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클릭 수가 높다고 그러면서 관심이 높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요. 클릭 수가 높아서 관심이 높다고 그래서 호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빨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땜빵식으로 가면은 또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 빨리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계속 상승 효과를 내면서 부정 여론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부정 여론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지지율 왜 이렇게 하락한다고 보십니까? 뭐 신경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왜 정권을 교체당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네.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사실은 상당히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화전문 인사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 강행을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이제 민변이라든지 뭐 참여연대 출신들이 많이 자리를 또 차지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교체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있었는데 조금 데자뷰가 지금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인사 여러 가지 실패 이걸 지적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보여줬던 안 좋은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듯한 이런 것이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이제 윤석열 정부의 또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뉴스가 그 세력 갈등, 또 이준석 당대표의 윤리 심판 문제, 뭐 이런 것이 거의 정말 그야말로 언론에 도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했던 지지층들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게 점점 이탈하는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봉화마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봉화마을 갔을 때도 그랬지만은 더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국제 정상회의 나토 회담에 그 사적인 인물이 가서 관여를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모든 전 직원은 확실하게 신원 조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신원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인물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그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의 일정의 기획이라든지 준비하는 일에 관여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과거 정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네. 대통령은 근데 이런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지율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그 대통령 지지율은 뭐 참고할 뿐 개의치 말고 자신의 의지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쭉 보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의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한가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걸 넘어서 가지고 한가하고 뭔가 좀 대통령으로서의 신중한 모습, 치밀한 모습, 뭔가 좀 공과 사도 구분하는 모습, 이런 걸 지금 국민들이 당연히 기대하고 이렇게 나갈 걸 보이는데 네. 난 뭐 그러면서 매일 말은 쏟아내는데 그 말 속에서 진지하고 신중하고 치밀한 모습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는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가왔고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매일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얘기, 정제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소만 지금 매일 생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의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 나는 지지율 신경 안 씁니다 하는 얘기도 오만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치고 신중한 모습, 그리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모습, 그 국민들과 같이 가겠다는 얘기, 어려움에 동감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빨리 대통령으로서의 자세, 기본을 돌아가야죠. 네. 지지율을 바라보는 그 대통령의 자세,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신경 안 쓴다. 뭐 지지율이 중요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이제 언급은 했는데 네. 그 취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이런 걸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또 지지율,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은 여론이고 민심이란 말이죠. 이 민심이라는 것은 정말 그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민심이 바닷물처럼 썰물처럼 완전히 빠져나가면 그 배가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이 나빠지면은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일단 평정심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도어 스태핑 하는 거 보면은 어제도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격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약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짜증 섞인 답변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것은 지지율이 신경 쓰인다는 거거든요. 지지율 좋을 때는 얼굴, 표정도 편안하죠,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너무 낮게 되면 다른 어떤 좋은 일, 좋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동력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지금 다양한 그 지적,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이어야 된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언론이 안 좋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더 했고 지금보다
또 야당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먼저 생각하면은 고칠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은 비판에 대해서 왜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나, 그리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나, 그것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어떤 변명이나 아니면 듣기 싫은 질문에 대해서 딱 잘라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준비를 잘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그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앞서 말씀하신 걸 좀 추려보겠습니다. 그 부정평가 핵심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정부보다 이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도어 스태핑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기 때마다 전 정부의 화살을 돌리는 장면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여당 측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는 그 비교 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그 부실 인사 논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신경민 의원께 좀 들어볼까요? 그 비교 화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겠죠. 저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꾸 현재 정권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자꾸 쟤들은 저랬대요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비교 화법의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 아파트, 삼풍 백화점이죠. 무너지고 이랬을 때 언론들이 물어봤을 때 YS의 아주 대표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부실 국가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부실한 전임 대통령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러면서 그 전임의 그 독재 정권자들에게 결국 같은 당이긴 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교 화법은 국민들이 맞아. 그 앞에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잘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 왜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그게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남 탓, 또 전 정부 탓, 전 정권 탓을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일 야당이 비판했던 게 그거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명박근혜 정부 탓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욱더 이제 책임 있게 이제 자기 성찰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정권의 비교 화법에 대해서는 그 여당의 권성동 원내 대표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비선 보좌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통령도 수시로 BTS를 동원했다 이렇게 이제 문 정권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하면서 비교 화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제 해당 인물이 기획에는 참여했지만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적은 없다. 이건 이제 해명성 발언으로 또 내놨습니다. 비선 논란, 비선 보좌 논란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비교를 넘어서서 비유가 일단 잘못됐고요. BTS는 그때 특별한 임무를 주었죠. 우리 홍보대사로 같이 갑시다. 그래서 손잡고 간 경우고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현재 인사비서관의 부인이고 검찰 재직할 때부터 잘 알던 인물이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수행을 안 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것도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기획에서부터 계속 관여를 했다 그러면은 발령을 내야죠. 임시로라도 발령을 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신원조회를 해서 이런 국가 기밀이나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리 검사 부인 전 검사 부인이죠. 지금은 인사비서관. 남편이 인사비서관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인사를 하기가 이제 좀 모호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것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변명도 잘못됐고요. 한 것도 원초적인 결정도 잘못됐고요.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빌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든지 제1부속실에 정말로 그 건장한 사람으로 해서 건장한 사람으로 부속 팀의 하나 그 저기 상응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된다. 영부인 팀을 만들든지 네. 아니면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리고 지금 사무실을 또 같이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공식화하고 하늘 아래 떳떳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을 잘 지금 끝내고 왔습니다. 지금쯤이면 사실 그 나토 정상회담에 있었던 많은 그 일화들이 있어야 되고 국제 흐름의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게 연일 보도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나토 회담 끝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비선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것은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그 결과를 좀 초래하게 된 거죠. 비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지난번에 그 KTX를 타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갔을 때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느 그 대학교의 그 여교수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겠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때 그런 그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해요. 재선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있었던 실수로부터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거든요. 빨리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야무야 됐고요. 지금 또 이제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이든 마음을 잘 알아주는 오래된 측근들이 편하죠. 알아서 해주니까요. 네. 하지만은 그 국제 이거 외교 무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모든 행사는 공식 일정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그 등록이 되지 않은 신원조회를 마치지 않은 그냥 측근이 편하기 때문에 관여했다. 이것은 설명이나 해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모든 동선이라든지 하다못해 입는 것 먹는 것까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보안이고 기밀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그 문제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이게 두 번, 세 번 이어지면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빨리 원칙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여야 내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심의할 윤리위가 바로 내일이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지금 그 삼륜과 얽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륜하면 뭔지 아십니까? 네, 윤핵관, 윤 대통령 그리고 윤리위입니다. 또 윤리도 윤이에요. 네, 이렇게 삼륜과 얽혀 있는 상태인데 이 대표 정치적 운명과 삼륜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복잡한 그 긴장 관계죠. 그 여권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늘 여권은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또 당과 뭐 당 지도부와 또 당 지도부 중에서도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이 있고요. 그래서 늘 복잡한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죠. 당 대표가 당장 내일 그 윤리위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큰 불행입니다. 네. 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됐나? 이것은 이준석 당대표도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도 미리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윤리위로 가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었어야 돼요. 덜커덕 윤리위가 이 일을 맡게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이제는 윤리위가 이 일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일로 다가왔는데 네.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아직 경찰 조사가 안 나왔으니 이 문제는 윤리위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뭐 기각한다. 내지는 아니면 경고를 한다. 아니면 탈당 권유를 한다. 저는 내일이든 아니면 당장 내일은 어렵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지 이것을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칙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2030 특히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그거지만은 하지만 윤리위, 공당의 또 윤리위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은 판단을 해야 될 때는 확실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물론 있겠죠. 조금 미루는 방법으로 네. 소명까지만 듣고 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고 해도 시끄러울 거고요. 만약에 결정을 하면 더 시끄러울 거고요. 그 결정이 매우 심각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조치, 정치적인 대항 뭐 해가지고 거의 뭐 세계대전급의 일이 국힘당 내부에서 일어나서 윤 대통령 인기를 떨어뜨리는데 기여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텐데 하여튼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신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 언급하신 내용 중에 그 이양희 위원장인가요? 네. 예, 저분의 의지가 굉장히 좀 확고한 평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2주 전에도 그때도 뭐 미사일 쏘고 별짓 다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입장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뭔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을 그 사이에 흔드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걸 이양희 위원장이 다 듣고 있고요. 나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 인신공격은 사실 방송으로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인신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양희 위원장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결정을 뭔가는 하겠죠. 알겠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결정을 포함해서 결정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심의를 이제 하루 앞둔 여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침묵을 깨고 반격에 나섰는데 이번은 그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 모든 그 일정을 이제 취소하고 내부 갈등으로 전대율 비대위 수정안을 철회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로 취소를 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평가와 또 전준위의 그 전대룰 안이 비대위에서 뒤집고 다시 전준위 안으로 다시 이제 거의 다시 돌아간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뒤집힌 또 전대룰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똑같이는 안 됐지만 하여튼 좀 우상호 위원장으로서는 불편하게 됐죠. 우상호 위원장이 뒤집었는데 다시 그걸 뒤집어서 원위치를 시켰고 결국은 대표를 컷오프하는 방식하고 최고위원을 컷오프하는 방식을 또 이원화했죠.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상호 위원장으로서는 불편하게 됐고 결국은 친명계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친명 쪽은 지금 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깽가리치고 뭐 하는 분위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친명 쪽 사람들이 약진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이제 컷오프가 곧 있으니까요. 컷오프를 봐야 되는데 그 친명 쪽 사람들이 이런 룰을 가지고는 이재명도 컷오프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건 완전히 엄살이고요.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급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친명 쪽 사람들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실제로 5명을 뽑게 되는데 몇 석을 차지하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죠. 그런데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당내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죠. 뭐 저희가 볼 땐 또 볼만합니다. 지금 이제 그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참 점잖은 분이고, 제가 이제 그 3번 같이 국회의원 하면서 당은 달랐지만은, 근데 이번에 승부수를 던지더군요. 전당대 준비위원장 자리에서 딱 물러나겠다 하면서 결국은 전당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안 쪽으로 다시 이게 이제 번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로 나올 듯 하다가 최고위 쪽으로 지금 돌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나오면 이제 본인은 최고위원 쪽으로 이제 가겠다는 그런 복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설 것이냐 안 나설 것이냐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뭐 나선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기본적인 구도 속에서 쭉 진행이 되면서 다른 한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마 자격이 없잖아요. 이게 무산이 됐는데 본인은 네. 끝까지 정치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이재명 의원 쪽도 괴롭히고 당 지도부를 계속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당내 내홍도 좀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취임 2달 만에 지지율 고전에 봉착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전대루를 최종 결정한 민주당 분위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을 조금 식혀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최고 100mm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고 50mm 정도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